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박병호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 지는 꽤 되셨는데 제가 이 OT랑 같이 촬영하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어려울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하시면서 가장 챙기기 어려운 거, 최신 판례라고 생각을 해서 최신 판례 한 12개 정도 되는 최신 판례를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사례 2개가 딱 나와가지고 아유 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잘 했다라고 말씀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경정 승진 시험에서 이 사례형 최신 판례 2개를 그냥 다 되게 맞춤꼴이 돼갖고 여러분들께 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그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사례 1번 케이스. 사례가 2개가 나왔죠. 2개의 판례 사안을 기반으로 한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2개의 사례에서 4개의 설문이 등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그런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나왔죠. 자, 여기 이 첫 번째 케이스 사례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SSD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던 케이스인데요. 자, 이걸 제가 마지막 판례 특강 할 때 그 자료집에다가 넣어놨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이걸 아시면 분명히 잘 하실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자, 압수에서 제가 여러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압수 절차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이게 어떤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신 것을 이렇게 분류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안이 나오면 이 얘기, 이 판례를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경우를 나누는 거죠. 제일 먼저 영장 압수의 형태인지 임의 제출 형태인지 유류물 압수의 형태인지를 제일 먼저 구별을 지어 보시고, 그 상태에서 임의 제출 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법리에 의해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나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류물 압수의 경우에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작년에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요. 수업 시간에 이제 초반에 나오자마자 7월 달인가 뭐 판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달에 제가 판례 공부해서 보고서 그냥 바로 소개를 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되는 판결입니다. 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법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4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아요. 뭐 단문에서 사례에서 이렇게 해오면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신 판례 특강 시간에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면 제가 특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류물 전자정보 압수가 나왔을 때 뭘 쓰셔야 되는지 이거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제가 표시를 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판례를 썼다라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주관식 시험에서 뭘 얼마나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요, 지금 이러한 판례들, 특히나 이 압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이 우리의 시험 문제 형태에서는요, 이거를 문학 판검이라고 하는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문제 소재, 학설, 판례, 사내 검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는, 트렌드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이 압수와 관계된 얘기들에서는요, 아직 학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법원의 이 실제 사건들이 학계의 논의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학설의 비중이라는 것이 다른 주제들보다 좀 더 낮다. 판례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럼 판례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판례에서 논리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판례의 문장 구조대로 표시를 해주면 그걸 채점하는 채점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요. 당연히 이분은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꼭 기재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형광펜 7에서 이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1년 동안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 다 무료 강의로 제공을 했고요. 요 사실관계도 제가 꼭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례형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형,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례가 내가 공부한 어떤 판례 사안과 비슷하면 그걸 쓰라는 거구나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써놓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실관계의 판례가 있으니까 요 내용은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12개를 정리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가 그냥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최신 판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긴 한데요. 그래도 이 주제들이 중요하다. 작년에 중요한 형사소송법 판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중요한 판결들을 제가 1년 내내 폴카치비네, 이로운 판례네 하면서 계속 강조해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게 의미가 있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잘 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전체적인 커리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문 내용 정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에 대한 강의 2개의 강의는 이제 교화 버전 교재하고 추가 프린트물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비교적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들어서 출제하고 그것을 채점해서 여러분들께 첨삭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최신 판례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쓰실 수 있게 이런 게 최신 판례가 문제되는 게 공부를 이제 기존의 체계대로 해놓으셨는데 최신 판례들이 추가되면 마지막에 그걸 뭘 외워야 되지? 이게 좀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를 꼭 쓰셔야 된다. 이 판례가 나오면 이런 내용을 지금 보시고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사례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답안지로 올려드리고요. 이 내용의 관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간략하게만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설문 1인데요. 자, 설문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에서는 사례 1에서 사법경찰관 P의 PC 파일과 SSD 카드 파일에 대한 압수는 적법한가가 문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출제자께서는 PC 파일과 SD 카드 파일을 다르게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되는 거냐면 PC 파일은 영장 압수를 한 것이거든요. SSD 카드 파일은 요거는 영장주의 예외 중에 유류물 압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2개에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장 압수에서는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의 법리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유류물 압수에서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PC 파일에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고, SSD 카드 파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안 갖춰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쟁점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략적인 목차를 잡아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것도 뭐 얘기를 전에 듣고 해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문제의 소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문제가, 그런 것들을 적게 되고, 이 전자정보와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 이 전자정보 앞서 일반론을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를 이제 본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정보가 보이기만 하면 적을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뭐 너무나 좋죠. 예,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전자정보 압수의 일반론을 다 적어가지고 득점하기에는 우리는 시간이 모자르다는 거죠. 우리 시험 아시겠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문부터 기재하시고 이렇게 사례형 적으시잖아요. 단문 내가 외운 거라도 일단 점수를 다 맞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단문을 적고 나서 오신 상태에서 여기 20점짜리 문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점이 될지 안 될지 뭐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론 형태로 적는 그런 배점을 해놨을까요? 제가 최근에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이나 이런 데서 본 대부분 교수님들의 이런 채점, 모범 답안에는요, 간략간략하게 꼭 물어본 거를 답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적는 게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례형에서 막 너무 빵꾸가 안 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문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공부가 덜 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단문에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결국 차이가 벌어지는 건 사례인데, 사례에서 남들이 결코 뭐 별 배점도 없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 동안 나는 배점에 관계된 것만 딱딱딱딱 쓰고 넘어간다 하면은 같은 시간 내에 나는 모든 답안을 제법 충실한 내용으로 적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으로 써보기도 하고 출제도 해보고 대학교에 있어도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이 시험 문제들을 보고 느낀 바는요,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내용 점수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용 점수가 너무 빈약한 게 아니면, 분량 점수가 너무 빈약한 게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적었다라고 하면 그 분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점수는 다 나가는 거죠. 자, 이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 문제가 그래요. 지금 PC 파일과 SSD 파일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냐라는 걸 물었고, 그러면 출제자는 이거 두 개가 뭔가 다른데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가 제일 관심사일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모범 답안을 출제 교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모범 답안을 어떻게 써놓으셨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쓰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요즘의 이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PC 파일의 경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SSD 파일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조문과 판례 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그에 대한 사안 분석을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SSD 카드의 경우 이렇게 목차를 뽑으시고, 이 SSD 카드는 유리물 압수에서의 참여권 보장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리물 압수에 관한 조문을 적고 그 뒤에 이 해석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좀 길게 써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길게 쓰시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안에서 뭘 써야 되는지가 문제되잖아요. 관련성 의미에 관한 얘기,
영장주의 원칙과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영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가? 관련성이 있는 것까지로 본다. 여기서의 관련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다. 이 객관적 관련성의 의미는 뭐냐?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적 관련성의 경우는 뭐냐? 필요적 공범을 포함한 공범이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면 쓰실 수 있는 건 다 쓰신 거예요.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관련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됩니다. 요거요. PC 파일에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영장 발부받을 때 생각했던 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 사실이잖아요. 사안을 분석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압수한 건 뭐였어요? 15세 미성년자와의 이 성교, 성을 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성 요건이 다르고 피해자도 다르고 범행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겠죠. 따라서 PC 파일은 전자정보 영장 밖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 돼서 위법하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SSD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심 판결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원심 판결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이 SSD 카드에 관련돼서는 유류물 압수에서의 참여권 보장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물 압수의 얘기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류물 압수에 관한 판례 태도. 이게 이제 배점이 크겠죠. 이 판례를 알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유류물에는 유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가 이 물건의 압수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류물 압수에서는 관련성 그리고 참여 보장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사안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얘기를 쭉 포섭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유류물 압수로 평가를 해주고서 유류물 압수에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SSD 파일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써주신다고 하면 요 영장 압수, PC 파일에 대한 영장 압수 사건에서 여기 이제 참여할 거냐 물어봤는데 참여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참여 보장이 된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안의 포섭에다가 한 줄 정도 적어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주 주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결국 PC 파일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고 SSD 파일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거 능력으로 물어봤으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사건의 설문은 압수가 적법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압수가 PC 파일은 위법하고 SSD는 적법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문 2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문 2의 얘기는요. 이게 뭔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죠. P가 A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A가 P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말을 한 내용은 갑이 사실 C와 성관계를 했고 현금으로 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와이프 처인 A에게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 막장 인생을 산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A가 P에게 말해서 P는 A의 진술조서를 만들었다. 그럼 이것이 증거로 현출됐을 때 이 조서를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유죄 증거라고 하니까 증거 능력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은요, 재전문 증거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요런 게 여러분들 좀 어려우신 사건일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의고사 할 때요. 제가 이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쟁점에 관한 판례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뭐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누가 한 말을 얘기를 듣고 전달한 것을 조서에 썼다라는 구조는 같았는데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에서는 이게 본래 증거인 경우였어요. 기망행위 그 자체. 그러면 그 기망행위 자체를 당한 피해자가 그것을 옮겼다고 했을 때 이 조서는 그냥 단순한 1차적인 전문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본래 증거가 서류에 들어가서 법정에 현출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걸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 아니죠. 요증 사실이 뭡니까? 갑이 C하고 성매매를 했다. 이게 요증 사실인데 거기서 갑이 A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게 구성 요건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했을 법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걸 P에게 옮기면 전문 진술이 되고요. 그 전문 진술을 P가 조서로 남기면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문 증거로서의 성격이 두 개가 있는 재전문 증거네요. 재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전문 증거,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전문 진술 기재 서류다. 요거는 전문 증거기는 하니까 당연히 동의는 가능한 거고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6조가 정하고 있는 진술로서의 요건과 서류로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311, 315 이 중에 312, 313에만 어떤 요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갖췄다라고 하면 함께 갖췄다라고 하면 교집합입니다. 함께 갖췄다라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더 한 단계를 더 만들어 놔서 더 못 믿게 된 증거인데 이렇게 두 가지 예외를 모두 뚫고 나오면 이건 되게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는구나,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아래 재전문 진술이라든지 재전문 진술 기재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증거기는 하니까 역시 동의는 가능하죠. 동의가 아니면 살릴 만한 다른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자, 여기서 서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재전문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재전문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재전문 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 제가 여기다가 종류를 적어놨죠. 학계에서는 이렇게 서류를 크게 분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런데 요 안에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뒤에 계속 더 많은 재전문 증거들이 따라붙을 수 있죠.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 기재 서류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건 뭐가 다른가요? 동의 외에는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보실 수 있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점점 전문 증거의 다리들이 더 늘어나는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하는 얘기가 늘어나는지를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좀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적인 목차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논리적인 그 구조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학설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이 학설은 이제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도 요거 놓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그리고 사안의 경우에 결론을 내는 얘기. 제가 이렇게 정리해뒀죠. 1번 전문 진술 기재 서류. 요 사건에서는 이게 지금 전문 진술 기재 서류니까 동의하면 쓸 수 있다. 저걸 먼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316조 1항과 요 상태에서는 312조 4항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A가 피고인 아닌 자니까요. 312조 4항의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런 것들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례 2번 케이스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 관한 내용,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제가 이것도 우리 쓸 수 있는 최신 판례 정리 마지막 최종 특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례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람. 실제로 수사기관인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사기관이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케이스에서 수사에 관련된 영상물을 만든 경우에 이것을 313조의 얘기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선 나오는 거고요.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아니니까 313조라고 얘기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 313인지 313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관여했다라고 해서 313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럼 312에는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실관계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지금 똑같거든요. 실제 우리 출제된 문제에서의 사건이랑 자, 요 사건이 실제 우리 출제된 사실관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31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속 그리고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나? 검사한테 의뢰를 받았다라는 사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의뢰 그리고 이러한 면담을 행한 장소, 검찰청 창원지검 아니었고요. 이 제공받은 서류의 내용, 수사 서류였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수사기관에 관여가 있다고 볼 때 참작할 만한 그런 사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관여가 있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31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먼저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2조 수사기관의 관여라고 하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수사기관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데 312조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312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전문 증거임은 분명하죠. 당사자들이 얘기한 것이 직접 제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달이 건너서 서류 혹은 영상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전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논했죠. 그죠? 전문 증거니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하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없을 때 311조부터 316조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313조나 312조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동의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피고인이 동의를 안 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312조, 313조를 따지면서 증거 능력을 살려보려고 검사가 부단히 애를 쓰는 중인 거예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판 절차의 얘기를 제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증거에 해당된다를 먼저 특정하고 동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것도 실제 사건 설문 3에 가보면요. 사례 2에서 사경 P가 압수한 의뢰 휴대전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또 다른 최신 판례인데 요번에 승진 시험에 객관식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여기도 이거를 출제하셨더라고요. 요건 5점이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맞는데 좀 너무 당연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나 출제가 될 줄이야. 뭐 5점이어서 큰 이슈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거는 결국 이런 얘기죠. 뭐가 쟁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보고 이걸 좀 눈치를 굴리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영장에 이러한 문헌이 있었다. 전자정보,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에 위치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압수할 물건에 그런 기재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인 거거든요. 영장의 기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전제만 써주셔도 제가 봤을 때는 2점, 3점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대전화는 다른 전자 저장 매체 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 법리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영장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휴대전화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압수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뭐 특별히 예의가 되는 것은 아닌데 요 원칙에 따라서 일관하면 그대로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점짜리라서 이런 형식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결론을 먼저 기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근거에 대해서 아래다가 쭉 적었습니다. 영장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 판례의 이야기, 사안의 경우. 그러면 이건 사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5점 줘야 돼요. 5점 다 줘야 돼. 여기서 뭐 무조건 1점 뺀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5점을 다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내용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요. 요 다음 사건 설문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대검 진술분석관 사건의 이 얘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안의 쟁점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전문 증거인이라는 점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313조 아니면 312조 어떤 걸로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저 동의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쓸 수 있다라는 당연한 전제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거 동의를 제외하고 전문법칙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저는 표시를 해서 그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를 이런 말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313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312조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사안의 경우 분석을 해주시면 거의 뭐 모든 점수를 챙기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쓸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를 가급적 잘 기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단문 문제들은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특별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 요번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례형 문제라고 했을 때 이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객관식보다 간과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시험으로 명백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 그 중요한 판결은 언제든지
갑작스럽더라도 특A급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최신 판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솔직히 챙기시기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공직생활 해봐서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일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그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못했거든요. 욕심은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는 판례 공보가 나올 때마다 그것들의 형사 판결 같은 거는 꼭 다 읽어보면서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서 김중근 교수님 카페에 이로운 판례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다가 제가 2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에도 원래 업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채용 시험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이 직전에 올리면은 좀 뭔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올리지는 않았고 다음 주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강 2주 정도에 한 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잘 챙겨 놓으셔도 최신 판례로 마지막에 골머리 썩으시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사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사실관계를 내가 아는 얘기처럼 공부를 해두면 특별히 헷갈릴 거 없이 잘 기억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례형 문제에서는 결국은 그 사실관계를 기반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최대한 풍부히 만들어서 최신 판례 형태로 꾸준히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걸 보실 시간도 없다. 제가 5월 달부터 폴카칩 시즌 3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즌 3에서 또 똑같이 최신 판례를 계속해서 미리미리 정리해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 오셨던 최신 판례에서 뭘 쓰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판례 정리 강의. 그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해볼 거예요. 최신 판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혼자 대비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앞으로의 1년 동안의 과정에서는 교화보전 교재 당연히 볼 거고요. 거기 교화보전 교재에서 약간 이제 다 니즈가 충족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얇은 교재를 선호하니까 그걸 골라서 이대로 내가 써보겠다 하는 거지만 내용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충족시켜 드리고자 프린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문의 경우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잖아요. 뭐 사진의 증거 능력이나 약식 명령 같은 거. 뭐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제됐었다고 해서 출제 안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많이 벌어지면 다시 재출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단문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기출된 것들을 일단 다 정복하듯이 암기를 한다. 네. 처음에야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결코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요걸 미리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된 거 정복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 다른 지문. 제가 모의고사 여러분들께 드릴 때도 기출된 지문 중에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출된 지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 다른 주제와 이어붙여서 하는 출제를 시도해 봤었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이런 거는 낼 수 있을까? 우리 주된 출제 범위가 수사 증거긴 한데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한두 개씩은 제가 던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요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어 볼 테니까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제 강의를 또 수강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혹시 강의를 수강하셨으나 고배를 마시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 경정시험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쉽지 않은 경정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내가 올해 달성한 게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냉철하게 평가해 보세요. 교화보전에 있는 내용 정도는 내가 뭐 막히지 않고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단문 사례 뭐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정도에만 그냥 들어오셔서 써보시고 채점 받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지금 처음 준비하신다거나 올해 이제 제가 뭐 이런 것들 뭐 몇 개 맞췄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처음 저와 마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막 단문 강의 그렇게 막 길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뭐 두어 달 정도의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수준에 일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도로 양을 줄여야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관식을 쓴다고 할 때는 뭐 너무 많은 걸 건드릴 필요도 없단 말이죠. 주요한 걸 얼마나 잘 쓸 수 있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최소화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저하고 강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따라오시면서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교화보전 교재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추가적인 더 구체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